많은 분들이 라면, 튀김, 가공식품이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화학물질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생활 속 화학물질을 연구해온 이강현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라면보다 훨씬 무섭고 매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보이지 않는 독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한국인은 매일 먹고 있어요. 이 독은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5년 이상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천천히 간을 해치고 갑상샘을 건드리고 암세포 성장까지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이미 여러분 몸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한국인 혈액 샘플 200명을 조사했는데 98%에서 이 물질이 검출됐어요. 농도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2배에서 3배 높았습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과부라 화합물, 영어로는 PFAS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들어오면 거의 분해되지 않아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계속 축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일 생선 반찬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오메가3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좋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연안 바다는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생활하수, 그리고 무엇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바다에 축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나 조개류를 통해서 이런 독성 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음식이니까 설마 이게 독이겠어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김은정 64세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갑상샘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은 거의 안 드시는 분이라서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한번 살펴봤는데 매일 생선 구이를 드시더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꼭 드셨대요. 고등어, 갈치, 조기, 이런 생선들을 번갈아 가면서 말이에요. 언뜻 보면 정말 건강한 식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생선이었습니다. 우리 바다가 이미 과부라 화합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서해안 쪽은 공장지대가 많아서 더 심각해요.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힌 수산물의 PFAS 농도가 다른 나라보다 2배에서 3배 높았거든요. 김은정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생선을 드시니까 체내 농도가 계속 올라간 거죠. 이 물질이 갑상샘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PFAS 농도가 높으면 갑상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경우가 김은정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생선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독을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매일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속 독성물질 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뒤에 나올 소식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연구를 해왔지만 이렇게 우리 일상 깊숙이 독성 물질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독이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독성 물질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암세포를 자극하는 생활 속 독성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수산물 과다 섭취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다에 축적된 과부라 화합물이 생선이나 조개류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한국식품의약안전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수산물의 PFAS 농도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2배에서 3배 높게 나왔어요. 특히 서해안에서 잡힌 조개류와 갈치에서 높은 농도가 검출됐거든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생선 구이를 드셨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PFAS 농도가 일반인보다 5배나 높았어요. 이 물질이 간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간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생선 섭취를 주 2회로 줄이고 끓이거나 구워서 국물은 버리는 방식으로 바꾼 후에 6개월 만에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수산물을 드실 때는 내장 부위의 독성물질 농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보다는 살만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매일 생선을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로 스티로폼 용기 음식 문제예요. PS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티로폼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돼요.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에서 실험한 결과 60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스티로폼 용기에 30분간 담아두면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1000개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동물 실험에서 암세포 성장과 전이 항암 내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2세 정순자님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드셨는데 특히 찌개류를 스티로폼 용기에 그대로 드셨어요.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염증 수치도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배달 음식이 오면 바로 유리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아서 드시고 계세요. 뜨거운 음식일수록 더 많은 화학물질이 녹아나오니까 포장지에 직접 음식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점심 도시락 혹시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있지 않았나요? 세 번째는 생수병 과다 사용이에요. 페트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첨가 화학물질이 물에 녹아나와요. 서울대 환경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생수 1리터당 평균 300개의 미세 입자가 검출됐어요. 특히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뜨거운 곳에 보관된 생수병은 더 심각해요. 58세 박철수님은 회사에서 생수를 하루에 3병씩 마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어요. 이후에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고 정수기 물을 마시는 걸로 바꾸셨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니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크게 줄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미세 플라스틱은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끓이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혹시 집에 생수를 한 박스씩 쌓아두고 계신가요? 가능하면 텀블러나 유리병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 랩 가열 문제예요. 음식에 랩을 직접 덮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미세 입자가 대량으로 방출돼요.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실험한 결과 랩이 직접 닿은 부분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어요.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일수록 더 많이 흡수한다고 해요. 66세 박연옥님은 남은 반찬을 데울 때마다 랩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셨는데 복통과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세 플라스틱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은 음식과 랩이 직접 닿지 않게 사기 그릇을 덮은 뒤에 랩을 씌우거나 전자레인지 전용 뚜껑을 사용하고 계세요. 전자레인지 가열용 랩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아직도 음식에 랩을 바로 덮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일회용 컵이나 용기 남용이에요. 일회용 종이컵 내부에도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미세입자가 나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뜨거운 음료를 종이컵에 따르면 미세입자가 최대 2,000개 이상 검출된다고 해요. 63세 김영주님은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종이컵으로 마셨는데 혈중 미세입자 수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머그컵이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바꾼 후에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종이컵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뚜껑도 문제예요. 뜨거운 음료에 열기가 닿으면 변형되면서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커피, 혹시 종이컵으로 마시고 계신가요? 가능하면 개인 컵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결국 토양과 수지를 오염시켜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국내 하천 10곳 중 7곳에서 PFAS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플라스틱 순환 오염이에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55세 박소연님은 지역 하천 시료를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분석하는데 최근 몇 년간 PFAS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목격했어요. 특히 생활 폐기물 처리장 근처 하천에서 농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분리배출을 정확히 하고 가능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할 점은 친환경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PFAS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줄이기, 오늘은 얼마나 실천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독성 물질의 영향이 노출량과 노출 횟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수산물 섭취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끓이거나 구운 수산물을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을 삶으면 독성 물질의 30% 정도가 물에 녹아 나와요. 그래서 생선 국물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내장 부위는 피하시고 큰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먹이사슬 위에 있는 큰 생선일수록 독성 물질이 더 농축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이정희님은 매일 먹던 생선을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삶거나 구워서 국물은 버리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도 좋아지고 갑상샘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생선을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포장 용기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포장은 받자마자 즉시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뜨거운 음식일수록 빨리 옮기는 게 중요해요. 전자레인지용 유리용기나 도자기 그릇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해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시는 분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75세 최영란님은 배달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항상 집에 유리용기를 준비해 두고 음식이 오면 바로 옮겨 담으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가능한 한 텀블러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세요. 생수를 드실 때도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옮겨서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는 스테인리스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해요. 62세 김동수님은 매일 생수 2리터씩 마셨는데 스테인리스 물병으로 바꾼 후 6개월 만에 혈중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크게 줄었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수 사는 비용을 생각하면 텀블러 하나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 사용법이에요. 음식과 랩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기 그릇이나 유리 용기를 덮은 뒤에 랩을 씌우거나 전자레인지 전용 뚜껑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랩 대신 젖은 키친타월을 덮어도 돼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면서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커피숍에 갈 때는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고 택배 음식은 개인 용기에 옮겨 담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많은 커피숍에서 개인 텀블러 사용 시 할인도 해주니까 경제적인 이득도 있어요. 68세 한미숙님은 텀블러 사용을 시작한 후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세요.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소식 습관을 들여보세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습관만으로도 체내 독성물질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돼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간의 해독 기능도 좋아져요. 실제로 소식을 하면 리토콜산이라는 효소가 증가해서 노화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4세 박정수님은 평소 식사량의 80%만 드시는 습관을 들였는데 3개월 후 간 수치가 크게 개선됐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식이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독성물질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거죠.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서 독성물질이 배출돼요. 특히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2번 정도 30분씩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시면 체내 독성물질 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소변을 통한 독성물질 배출이 활발해져요. 단 생수보다는 정수기 물이나 끓인 물을 드시는 게 좋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홉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술은 그 자체로도 독성물질이지만 간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려서 다른 독성물질 처리도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담배 연기에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PFAS와 함께 작용하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성물질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져요. 규칙적인 수면,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건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당분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우리 몸속에 쌓이는 화학물질이에요. 이런 독성물질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더 무서운 거죠. 잘못 관리하면 이런 독성물질들이 암세포를 자극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갑상샘 호르몬을 방해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조금씩만 고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완전히 차단하는 건 어렵지만 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소식, 즉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식사량의 70%만 먹는 소식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체내 염증 반응이 40% 줄어들었다고 해요. 또한 리토콜산이라는 장수 효소가 3배 이상 증가해서 노화를 늦춘다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바꿔나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78세 이순자님은 5년 전부터 스티로폼 용기 음식을 바로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죠. 올해 건강검진에서 또래보다 훨씬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인 72세 김종현님은 매일 마시던 생수를 텀블러로 바꾸고 생선도 주 2회로 줄이셨어요. 6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독성물질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만성피로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세요.
이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몸으로 직접 느끼니까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스티로폼 용기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는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으면 되는 거죠. 생수를 마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부터 텀블러를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5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식이 실제로 우리 몸속 효소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장내 미생물과 독성물질 배출의 관계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장내 미생물이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과정과 어떤 음식들이 이런 유익한 미생물을 늘리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나 발효식품이 단순히 소화에만 좋은 게 아니라 독성물질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운동이 독성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어떤 종류의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나이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결국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치료법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의 자산이 돼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꾸시겠나요? 스티로폼 용기를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생수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